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미국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북한에 양보만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를까 봐 걱정을 하고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북한 관계자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멕시코 장벽 쌓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전체 유권자 61%가 반대합니다. 공화당 1개 주를 포함해 16개 주에서는 이미 고소를 했는데 각 주는 자신들의 주에 배당된 기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3년 전 힐러리 클린턴에게 진 뒤 그의 메시지가 현재 민주당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출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병적인 거짓말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버니 샌더스를 포함해 많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라면서 비난하는 정치 슬로건을 찾아 공격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 젊은 세대의 상당수는 사회주의에 대해 이미 거부감도 없는 등의 변화로 공화당의 공격이 주요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와 그의 부인인 교통부 장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봐주기 정책이 집행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감시단체가 주장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이에 국제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인에게 마두로 정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과드로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밝히자 마두로는 트럼프에게 너네 집 단속이나 잘하라는 말로 갚았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샤넬과 팬디 등 최고급 패션을 주도했던 디자이너 칼 라거펠드가 85세로 숨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키스 사진의 주인공인 해군도 96세 생일 하루 전에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미국에서야 지금 방송의 탑 뉴스는 당연히 오늘 아침에 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본인의 주인 그 버먼트주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가 또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왔지만 버니 샌더스는 지난번 예비선거 때는 당연히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고요. 미국에서 제3당이 대통령이 되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나 일은 계속 민주당과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무소속으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그 출마를 하면서는 경선에서는 민주당으로 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달력을 보고요. 2월 19일이니까 정말로 딱 그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분위기를 전해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보다는 좀 불안정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이런 그 회담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서도 순간적인 그 큰 대의를 바라보는 결단력이 발휘돼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걱정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조리함, 불안정함, 그리고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배팅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이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하원의 그 무기위원회 군사위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존 가라멘디 그 의원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존 가라멘디 의원이 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은 정말 오마이 갓이 OMG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그 나올 책에서 전 연방 수사국의 부국장이었던 사람이 그 폭로를 한 푸틴의 말을 듣고
이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는데도 그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아니었다고 믿지 않는 정보 관계자들 그 브리핑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out of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President is totally out of control. He doesn't want to listen to his intelligence community at all. He'd rather listen to Putin. That was part of what was in the McCabe interview. And it appears to be over and over again that he's more than willing to listen to Putin and the Russians than he is to his own intelligence people. It is an extraordinarily serious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when the president refuses. 네,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그 정보국의 발표를 믿지 않고 푸틴이 북한이 그런 핵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라면서 나는 푸틴의 말을 믿겠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시리어스한 문제다. 오죽하면 국가 그 연방수사국의 국장 대행과 국무부의 부장관이 대통령을 헌법 25조를 그 적용을 해서 좀 그 업무 중지를 시켜보려고 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information from the intelligence community. We just have to hope and pray that nothing serious is going to take place. I don't know. I just take a deep breath and pray because this man is totally out of control and putting our nation in serious jeopardy. And we haven't even begun to talk about the Constitution.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숨 비슷하게 쉬죠. 우리가 아주 그 깊은 숨을 쉬고 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God knows what he will give away. 정말 가시 알 텐데 도대체 이번에는 또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또 회담을 어떻게 잘못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헌법 25조라는 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긴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탄핵과는 다르지만 대통령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했는데도 푸틴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정보국 말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미국 정보국이 예산이 60억 달러인가요? 60억 달러 훨씬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17개의 그 정보국 부처가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이게 그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푸틴이 아니라고 하니까 난 푸틴의 말을 듣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를 걱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이 오케이 해야지 되고 장관도 8명을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도 대통령이 나 계속 일하게 된다 하면은 의회로 넘어가서 당시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193명, 또 상원에서는 48명이었으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40% 정도는 민주당에 힘을 써줘야 3분의 2로 헌법 25조를 통해서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오죽했으면 정보국의 국장 대행과 국방부의 부장관, 그때는 이제 이 장관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장관이 최고잖아요. 법무부의 수장과 FBI의 수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겠는가, 이 북한 문제와도 관련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갔을 때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노벨상 그 추천을 했다는 것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달라고 전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조차도 미국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일본 야당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아니 그 말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 수상자냐,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를 했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고 또 그 러시아와의 중거리 그 핵무기 그 조약도 없애버렸고 예루살렘으로
뭐 대사관을 옮기고 이런 모든 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의 야당은 이게 평화가 아니라 항상 분열과 위험으로 세계를 빠뜨리는데 일본이 너무나 망신스럽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더군다나 일본의 입장은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하느냐. 일본의 얘기예요. 한국은 지금 그걸 또 바라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아베 신조에게 나 노벨상으로 수상자로 추천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베 신조가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결국은 일본도 그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는 북한 문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단거리 중거리요. 또 납치자 문제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아베 신조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해달라는 나 좀 추천 좀 해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그걸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본인이 해달라고 하고는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베 신조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하고 카피본도 보내줬어 하는 것을 공개를 해버린 이런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협상에서 어떻게 김정은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전쟁 직전까지 갔다고 오바마가 본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데서 가장 유명한 그 폴리티 팩트에서 아예 체크조차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가설이기 때문에 Truth or Mirror를 가동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국민이 느끼기에도 또 여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또 오바마의 정책 자체도 북한과 전쟁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전략적인 인내라는 것과 전쟁과는 양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고 전략적 인내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클린턴 시대에 전쟁으로 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담이 깨졌을 때. 그러나 계산해 보니까 한국 국민 숨지고 누구 숨지고 3차 대전 되고 그게 수십 년 전이고 북한이 이 정도의 핵 능력이 없었을 때도 이미 안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공습한다던가 이 전쟁은커녕 공습한다는 것조차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에 들어와서 Fire and Fury 내 버튼이 더 크다. 그리고 숨지면 한국 사람이 숨지지 우리가 미국 사람이 죽냐?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말들과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 회담에 나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미국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려면 수십 년 동안 북한과 핵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푸틴 말만 듣는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우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진보는 그 사람 뭐 낮은 직급에 본인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비양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으로서는 최고위직이잖아요. 영국의 그 북한 대사관에 공사를 지냈던 태영호 씨가 하는 말을 미국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USA Today라던가 아니면 뭐 Radio Free Asia와는 직접 인터뷰까지 했더군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돈이 북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제재 풀고 경제 잘 사는 걸 원하니까요. 그래도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이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다시 들어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다시 또 들어와서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지 된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그 태영호 공사의 말도 미국에서는 많이 듣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이 보도를 했고 CNN과는 북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거의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인데도 오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문제는 뭐 그 여러 가지 협상안 중에서
하나에 속하겠지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이것은 이제 깊이 논의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한 것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발이군요. 워싱턴과 서울발입니다. 앤드류 정. 한국에 대해서도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나쁘다는 기사를 많이 쓰는 앤드류 정과 코리안 아메리칸 아닙니다. 중국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마이클 고든이 함께 썼는데 그런데 결국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정상관계로 간다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주 그 중요한 스텝이죠. 그리고 긴장은 줄이는데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가능하면 풀어주길 원치 않고 북한은 그걸 가장 많이 원하는데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이쪽에선 가장 안 원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협상에서 딜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경제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관계를 개선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게 연락사무소 설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상징적인 조치이긴 하지만요. 94년도에 하려다가 나중엔 이제 북한이 취소해서 안 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좀 그 굿 아이디어인 것 같다. 여러 전문가들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국무부에서 오바마 시대에 북한과 협상을 했었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이요. 그 로버트 인혼이라는 사람 역시 양측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북한이 say no 했으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또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아야지 되는 정말 주고받아야지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좋은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말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치에 관심도 없더니 대학교에 가더니 버니 샌더스의 팬이 돼버렸어. 이 얘기는 뭐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많은 것도 이슈지만 버니 샌더스가 지난번에 선거 유세를 할 때 기후변화가 지금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적도 있는데 물론 헬스케어 for all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준다는 것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뭔가 그 사회적인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대학교에 가서 뭐 여러 형태로 학생들과 토론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좀 뭔가 그 가진 것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의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형태의 사회주의적인 것을 자녀들이 확 그 흡수하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의 팬이 된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글쎄요. 공화당에서 메릴랜드 그 주지사 와이프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 주지사가 한 명이 포함이 됐고 나머지 이제 15개 주는 전부 민주당인데 대통령이 그 멕시코 장벽 쌓는 예산 충분하지 않다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의회가 원래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미 배당돼 놓은 그 돈을 빼서 멕시코 벽 쌓는 대로 돌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5개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과 공화당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주지사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할 때는 검찰총장이 하잖아요. 검찰총장 가운데서는 한 사람뿐이 아니라 뭐 버지니아 같은 데도 공화당일걸요. 그런 그 공화당의 그 주지사도 결국은 여기에 합세를 한 건데 50개 주에서 뭐 16개 주면은 3분의 1 되나요? 네. 캘리포니아, 뉴욕, 뭐 메릴랜드, 일리노이, 하와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콜로라도, 커네디컷, 델라웨어, 메인,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곤, 버지니아 입니다. 거의 예를 들어 뭐 버지니아 같은 경우 군 기지
이를 그곳에 짓게 돼 있는데 군 기지가 있고 군 기지를 다시 빌드업하고 하면은 주변에 뭐 일자리가 생기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가 군인들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마약 기금 같은 것에서도 가져간다고 하니까 버지니아주에도 뭐 오피오이드 중독자가 많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에서 이게 위헌이다, unconstitutional이라고 하고 지금 고소를 해서요. 일단은 뭐 그 아주 진보적인 법원에 그 캘리포니아의 북부지방 법원에 했고 그 뒤에 항소법원도 역시 좀 진보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물론 그 보수적인 대법관이 많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이렇게 될 경우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16개 주가 되면은 뭐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집행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연방 대법원 자체에서의 판결도 꼭 그 보수 대법관들이 많다고 그렇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법대로만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을 해석하는 것에는 여론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됐던 때가 있고 70년대 오면서 74년도에 낙태가 합법화가 됐고 그전에는 전혀 뭐 심의하지도 않다가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되고 이게 여론이 반영된 시대 정신이 그대로 연방 대법관들의 판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론은요. NPR,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가 한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 무당파를 다 합쳐서 61%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공화당은 찬성한 사람이 많아요. 88%, 12%만 반대를 했네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94%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은 6%밖에 안 됐다는 거고 무당파도 63%가 반대를 했으니까 찬성이 37%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이 비상사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57%였고요. 당 상관없이. 그리고 54% 이게 중요하네요. 등록된 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비상사태로 선포한 거 멕시코가 지금 국가정보국에서도 그렇고 관세국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그쪽으로 들어오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적다고 하잖아요. 빌 클린턴 마지막 해에 160만 명이 국경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다 체포가 됐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해에는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이게 침략이다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다른 데 배당된 돈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투표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트럼프에게 하는 사람이 54%가 됐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당파에서도 55%예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807명의 성인을 상대로 전화로 조사했네요. 전화조사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가 좀 큽니다. 4.6%포인트입니다. 또 이런 내용은 헤드라인 정도만 불러드릴까요? 아직까지 중간선거 결과가 안 나온 주가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공화당 후보가 하원에서 구지구인데 하원에서 900몇 표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공화당의 그쪽 캠페인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부재자 투표에 뭐 몇 표를 걷어오면 돈을 얼마를 걷어주고 또 몇 표를 필이라웃까지 다 하고요. 누구를 공화당 후보를 찍는다는 그러면 또 돈을 얼마를 주고 했다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리자 브릿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더 청문회를 하고 나서 그쪽에 그 선거관리국에서 다시 투표를 할지 아니면 누구를 그래도 공화당 후보가 이겼다고 할지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고 할지를 정하게 된다는 아직 미국에서 이런 거 참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런 그 부분이 있고요. 공화당의 그런데 공화당 그 당선으로 지금 900몇 표 앞서갔던 당선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앞서갔던 그 후보 자체가 그렇게 누군가가 돈을 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 지시를 했는지 본인은 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오늘 내일 뭐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 이 후보를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하기는요, 형도 78세인가에 영국에서 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77세든가요? 그러면 네, 77세입니다. 12년 동안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했고 정말 작은 그 시장부터 시작을 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정말로 힐러리 클린턴과의 그 예비선거에서 이겼다면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이겼다면은 그랬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이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했던 이슈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인이 나오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지금 미국을 이 나라를 그 당혹하게 만들고 아주 점점 그 밑으로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는 식으로 빠뜨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병적인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3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헬스케어 안을 건강보험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주의다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헬스케어 for all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 부분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라든가 최저임금도 15달러로 하자고 했고 대학 그 등록금도 무료로 하자고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과거에 얘기했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오고 이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78세부터 선거 78세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후보를 어떤 피부 색깔 상관해서 안 되고 여자다 남자다 아직도 그 여자 후보들이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공화당에서 여자 정치인 후보가 나오면 마구 흉보고 이름 부르고 퍼스트 네임 부르고 남자들한테는 안 그래요. 특히 백인 남자들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니 젠더라던가 아니면 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뭐 성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어떤 정치 후보를 볼 때 유권자들은 능력에 의해서만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로 본인의 나이는 이제 그렇다 하고 있고 지금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던데요. 정말 젊은 사람들은 아니 사회적으로 그 어떤 그 빈부의 격차 같은 것이 있다면 줄여야지.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것은 버니 샌더스가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데스의 그린 뉴딜을 스폰서하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스폰서를 했지만 스폰서를 본인도 그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또 그 기후 변화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사람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세금에 대해서는 뭐 억만장자 이상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10억 달러 이상 그 버는 사람은 77% 세금으로 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다라는 얘기 많이 그 듣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사회주의 이것은 잠시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그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버니 샌더스는 처음부터 조금 뭐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후보보다는 좀 차별적으로 한 3, 4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전에요 그 버링턴이라는 곳에 시장으로 그 일할 때 처음에는 시장도 뭐 한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으로 시장 일을 하면서 물론 버몬트라는 주가 뭐 인구가 전체 합쳐봐야 몇십만 명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시장을 했으면 얼마나 인구가 적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차곡차곡 거기서부터 쌓아간 거죠. 그리고 버몬트 주의 인구는 작지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주이기도 하고요.
아주 진보적인 성향도 강하고 이 사람이 의회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고 민주당이 아니면서도 민주당의 아젠다를 지난 3년 동안 거의 끌고 왔었고 시장으로 일하면서 그 폭송 그 앨범을 만들었어요. 앨범 타이틀이 We Shall Overcome 30명의 버몬트주의 음악인들과 함께 만들었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뒤에 베네수엘라 또 공화당이 민주당을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건 추세네요. 이제는 단단히 자리 잡은 위스콘신 하면은 중서부잖아요. 중서부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미시건이 유일하게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으로도 오케이 했는데 위스콘신주에서 메디컬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지 된다. 이게 주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고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암 생존자거든요. 본인이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뭐 의학 치료도 받고 할 때 부작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그 마리화나의 특별한 성분이 특히 뭐 진통 역할을 하는 데는 중독이 없고 또 굉장히 효율이 좋다. 효용이 그런 것이 사람들이 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약 사용을 하지 않고 화학적인 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는 화학적으로 배합해서 약 파는 제약회사가 싫어하는 거죠. 해서 이제 주지사가 제안을 했는데 물론 위스콘신주도 하원 상원이 주정부 전부 다수당이 공화당이지만 공화당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레크레이션까지는 아니라도 의료용까지는 오케이 하겠다. 뭐 특별히 뭐 가질 수 있는 양을 제한을 한다던가 하면은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승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그 마리화나 성분에서 진통제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마리화나에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게 있는데 기분을 높여주는 이 성분은 빼고 이제 그 고통을 줄여주는 그 CDB라는 이 성분만 가지고 뭐 관절염 이런 것을 치료하는 뭐 스프레이 형태도 나오고 오일 형태, 크림 형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마리화나를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지금 메디칼로 중서부에서 오케이 하는 데는 미네소타, 일리노이, 뭐 오하이오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요즘 그 비겁한 사람으로 많이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지지를 하지만 또 웬만한 때는 또 싹 빠지기도 하고 또 공화당의 원내대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부부 금술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레인 차오가 그 남편에게 와서 시위하고 왜 가족 분리하는 이런 정책하고 할 때 그러면은 뭐 완전히 시장판의 쌈딱처럼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막 어린 학생들인데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폴리티코가 오늘 아침 보도한 것을 보니까 워치덕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그런 감시 단체가 이 두 사람 오피스에 오고 간 이메일 800통을 점검을 했더니 상원의 원내대표고 이제 그 켄터키 그러니까 일리노이 그 이제 아니, 예전에 그 일리노이 때 그때를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교통부 장관이니까 이 교통부와 이 그 연방 상원 사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 이렇게 그 그랜트를 준다던가 또 교통부에 도움을 준다던가 이 상원 원내대표로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몇 건은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론 교통부에서는 부정하고 있고요. 또 조사를 하겠죠. 공화당이 민주당은 지금 사회주의를 퍼뜨리고 있어.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절대로 이 땅의 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The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콜테즈 의원 같은 사람이 새로운 그린 뉴딜을 내놓고 나서 저 사회주의야. 어떻게 뭐 원하는 대로 다 취직을 하고 다 공무원을 하고 빌딩을 뭐 다 감시를 하고 이게 말이 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2020년도 메시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또 다른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했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법대 다닐 때 특히 그 상법 전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부자에게 세금 많이 내야지 된다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게 소셜리즘이라는 거예요. 이제 특히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부자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공화당에서 좋은 그런 어떤 이슈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젊은 민주당들이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도 망가졌지만 망했지만 자본주의도 너무 허점이 많잖아 하면서 소셜리스트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엑시오스 서베이 몽키가 지난달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70%의 유권자가 지금의 이 자본주의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고쳐져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8%가 이 경제 시스템이 부자에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아니 난 소셜리스트가 아니야, 캐피털리스트야.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카멜라 해리스 역시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도 I'm not a democratic socialist. 이 democratic socialist 이 얘기는 그 버니 샌더스는 하잖아요.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은 이 후보들보다 더 뛰어넘어서 소셜리스트가 어때서 why no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리스트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그 대통령의 군부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인데 이것 하나만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해야지 되는 거야. 군인도 철군하고 다 몰라 알아서 하시오. 뭐 아이시스 이 사람도 800명 유럽에서 데리고 가시오. 우리가 왜 다 그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어야지 돼? 해서 프랑스가 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만 누가 보더라도 내정 간섭 과도 같은 것을 합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럽에서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는 해요. 약간의 차이로 이기기는 했지만 원래의 당이었으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것이 평이기는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워낙에 니콜라스 마두로를 싫어했으니까 이제 과두로요, 후안 과두로를 당신은 우리가 지원할게 하니까 후안 과두로가 그럼 내가 지도자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국회의장인 내가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과두로를 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다른 나라 일은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왜 하느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쿠바를 지지하고 쿠바를 어느 정도 신봉하는 그 지도자를 없애야지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의 생각이었답니다. 어제도 쿠바의 꼭두각시 마두로라고 하면서 마두로에게서 군인들은 내려와라. 다 이제 후안 과이도를 지지를 해라. 당신들 돈줄 내가 다 끊어놓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완전하게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베네수엘라에서도 완전히 지지를 하진 않고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국가의 일인데 그 정도까지 하면 어떻게 하면서 심지어는 군사적인 침공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더 죽어 하고 베네수엘라에서 걱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니콜라스 마두로가 결국은 군인들과 엘리트들에게 뭔가 이권을 주고 정권을 유지해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나 잘해라. 너나 니네 나라나 잘 단속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우리가 지금 뭔가를 보내고 있는데 마두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들어가면 과이도가 생색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두로의 생각인 거죠. 현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해서 이제 군인들에게는 우리 편으로 오면은 다 사면해 줄게 하는 그런 회유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라고 하고 있고,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현재의 원래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그 시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각이 아니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는 봐야지 알죠.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도 또 마음이 변하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또 가슴 졸여한다고 하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숨졌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여동생도 숨졌었죠. 평생을 정말 그 화려하게 살다간 폴란드의 뭐 공주격으로도 살다 갔었던 그리고는 오늘은 펜디하고 샤넬 디자인. 이 디자인 업계에서는 뭐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칼 라거펠드가 숨졌습니다. 오랜 동안 뭐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었고 정확하게 뭐 이것이 사인이다 하고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뭐 마돈나, 레이디 가가, 뭐 저스틴 뭐 누구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옷을 입혔고 그리고 말도 아주 뭐 톡톡 쏘는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언어를 제대로 안 배우는 사람은 뭐라고 했던가요? 촌뜨기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허영심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 비난도 많이 했어요. 그 뭐 앤디 워홀 같은 사람도 비난을 많이 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말을 남에게 쏘고 하고 뭐 의상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앙드레 김이 정말로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런 옷을 만드는데 본인의 옷은 그 당시에 우주인 차림이고 이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다운 투 얼스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지. 단지 이 세상에서 겸손하지 않다는 거야. Just not this earth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95세로 숨지신 분인데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겼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타임스퀘어에 군복을 입고 나오고 또 간호사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키스 사진이요. 뭐 서로 나예요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테크놀로지로 그 손이 큰 것, 어디 뭐 눈 있는데 상처 있는 것 해서 이분으로 했다는 그 해군 성함이 조지 멘돈사 이분이 이제 그 숨지셨거든요. 그 간호사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2016년도에 숨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90세, 95세가 돼서 숨지시는 거 보니까 징용 가셨던 분들 또 위안부셨던 분들, 뭐 이복동 할머니 이런 많은 분들의 그 세상과의 그 작별 또 세상과의 작별이 다가오시는 이런 분들 생각이 납니다. 네, 95세의 이 해군 이분을 생각을 하니까 그 베테랑스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어부가 되셨다고 하거든요. 어부가 되고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스토너라는 미국 소설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정말로 대단한 그 보물과 같은 그런 책인데 이 주인공은 전쟁에 대한 애국심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나가서 일주일 만인가 숨져요. 근데 그 친구 자체는 어떤 젊은이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갔지만 미국에서 다른 유럽을 보고 싶어서 전쟁터에 참전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뭐 1910년대의 일인데 정말 세상 전쟁과 연관돼서 젊은이들과 연관돼서 많은 사연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